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총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는 막판 총력전인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원을 8번째 방문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서울 동작을 지역을 역시 8번째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이유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자, 내일 대장동 재판이 잡혀있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빠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 부인을 하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다양한 이슈와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예산 한동훈 이제 여러분 경고장 옐로우 카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4월 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12시간에 나서주시면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 대한민국을 지키는 12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자,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집중 유세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등등등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일정을 포함해서 최근에 나타났던 유세의 특이점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죠. 바로 공통점인데 일단 8번씩 방문했다는 겁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보겠습니다. 서울 동작 지역, 그중에서 동작을 지역을요,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무려 8번이나 가서 지원 유세를 합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여기 보면은 동작을은 한강벨트, 그리고 서울 판세의 바로미터 이렇게 꼽히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유가 단순히 이것만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옆으로 갑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경기도 수원을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역시 8번이나 방문을 합니다. 수원은 총 5개의 지역구가 있죠. 굉장히 큰 곳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거를 의식했을까요? 자, 여야 대표들이 각각 특정 지역을 무려 8번이나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지금 나타났는데요.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원 방문 관련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원을 아주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제가 수원을 자주 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수원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이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김철현 교수님, 수원을 무려 8번, 한동훈 비대위원 스스로도 참 자주 온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방문해서 지원 유세하는 겁니까? 일단 경기도에 달려있는 지역구 의석수가 60개거든요. 근데 지난 21대 총선 때 이 경기도에서만 51석을 민주당이 뺏어왔습니다. 민주당이 다 삭스리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선거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이 수원의 5개 의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에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어떤 낙수 효과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원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가장 공을 들인 곳이 바로 이 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이수정 전 경기도 교수 또 박문규 산업부 장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동훈 장관이 어벤져스 팀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후보들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원에서 승기를 잡는 게 전체적인 경기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다가 최근에 보면 그 김준욱 후보의 어떤 성상납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당의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터져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기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특히 수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게 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선거에도 크게 아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수원에 계속적으로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그런데요, 그러면은 공천 때부터 수원의 후보 선정까지 굉장히 공을 들였고 지금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가 5개인 이곳에서 만약에 한석도 얻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워낙 이번 총선에 정권 심판 여론이 정권 심판 바람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사실 지금 후보의 면면들, 후보 인물론이 지금 상당히 먹히지는 않는 판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원에서 5석을 만약에 다 잃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 국민의힘이 아마 120석 정도로 굉장히 전체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수원 의석수도 많지만 경기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 모습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서울 동작을 방문 모습입니다. 보시죠. 이끌겠습니다. 승패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이기느냐? 동작에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반드시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기랑 교수님,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이번 선거 판세를 뭐 정권 심판 이 분위기로 계속 주장하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영상 속에서 얘기했어요. 동작에서 그걸 시작하자. 자, 정기랑 교수님, 왜 동작을, 이 지역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자주 가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동작울 선거구가요, 강남 정서와 관악 정서가 교차하는 선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강남 서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성패에 따라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여야가 수시로 뒤바뀌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체 판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얘기되기도 하는 중요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판단에서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적 요충지의 공략을 통해서 지금 동작에서 이 바람을 강남 서초까지 확산시키는데 한번 역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민주당의 후보로 나선 유사명 후보의 상징성입니다. 윤석열 정권 탄압에 의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가 경찰을 그만둔 해직된 어떻게 보면 경찰인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성을 바탕으로 전국구 스타인 나경원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이긴다면 그것이 주는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 또 전체 어떤 선거에 대한 어떤 구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정권 심판론을 가장 극적으로 부각시킨 선거구로 아마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유세까지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결국은 당대표가 지원하는 유세 지역은 전통적인 지지층에게도 당에서 이만큼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흔히 전략 파트에서는 당대표 지원 한 번 할 때마다 지지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명 후보가 여론조사 초기에 상당한 격차로 뒤져 있었습니다만 최근 막판 추격세를 한층 높이면서 나경원 후보와 한 치 앞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접전 양상으로 만들어간 것도 아마 그런 당대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당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 만약에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서울 동작을 해서 민주당이 패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동작을은 누구나 다 알듯이 사실 여당 중진 의원이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작은 격차라도 정말 패한다면 영향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피해는 없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은 직감에 의한 선거, 아까 말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집중해야 되는 곳은 서울과 PK 지역인데 예. 본인이 투자한 지역, 본인이 관심 지역에 저렇게 애정을 쏟는 거는 선거 전략상 적절하지 않고요. 차라리 빨리 손절매하고 매물비용 처리하면 자신을 원하는 곳에 더 좋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손절매라고 그러는데 손절 대상은 지금 수도권 경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도는 누가 예. 봐도 국민의힘에게 힘든 지역입니다. 호남과 경기도는 이미 판세가 기울어졌는데 저기다 저렇게 자원을 투자한다?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조혁신 변호사께 경기도는 원래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곳인데 왜 저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느냐? 뭐 손절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경기도가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그 우세 지역인 건 맞는데 예. 경기도가 선거구가 제일 많은 데잖아요. 그다음에 의석이 제일 많은 데잖아요. 더군다나 지난 총선보다 경기도는 한 수 또 늘었어요 이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도의 그 제일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도청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원이잖아요. 예. 수원에는 5개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예. 수원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총선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내일 모레 결과를 한 이맘때쯤 보면은 이맘때쯤 이제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시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이나 새벽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테니까 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지금 자주 가고 전략적으로 투입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무엇인가? 결국에는요 선거는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겠죠.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뭐 읍소도 하고요. 어떤 수치 제시도 하고요. 다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목소리인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한 65%에서 75% 사이를 예상을 하고요. 65% 이상이 나오면 총선 결과는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삼성은 이제 최대 기대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때리시는 회초리 달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되어 소를 쓰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일 잘하라고 때리는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서 매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약간 두 정당의 어떤 선거 막판 설명이 다르죠. 국민의힘에서는요 기회를 주십시오. 회초리 정도로 하셔야지 쇠몽둥이면 큰일 납니다. 일 납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의석수 목표 이런 걸 좀 숫자를 얘기하고 있죠. 약간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가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뭘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덜컥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조금 생각 끝에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총선 전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남 진주갑 같은 경우는 뭐 아슬아슬하다고 하는데 내일 재판 안 가고 한번 그쪽에 가볼까 고민 중입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빠지고 지원 유세. 이 얘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기 서부 경남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런 말을 했더군요. 뭔 말을 또? 내일 대장동 재판 째고 유세할까 검토 중이다, 고려 중이다. 여러분, 이게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의 입에서 나올 법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재판 안 나가고 째면 그냥 구인당합니다. 잡혀온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12시간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자, 내일 재판을 안 갈 가능성 이걸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금 얘기한 건데 김주호 부대변인 내일 정말 어떻게 됩니까? 뭐 정해졌습니까? 방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런 얘기를 한 거는 고민이 심각하다는 뜻입니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경남과 수도권 격정지를 돌고 예. 용산과 계양에서 선거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략은
그 야구 영화 중에 머니볼이라고 있습니다. 오. 데이터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격전지가 40군데고 본인이 가면 정말 몇십 표, 몇백 표를 끌어올려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데 예. 정말 제일 중요한 날 재판 출석을 하다 보니까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을 정말 아직도 고심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예. 이러한 것도 어떤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임박했는데 재판에 가야 되고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저 모습조차도 지금 그게 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층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 짠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주 선거 운동이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내일 재판에 출석한다, 출석 안 한다. 비율로 따지면 뭐 몇 퍼센트 쪽으로 좀 기운 겁니까?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정 안 된 거네요, 아직. 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봐야 한다는 뜻인데. 정혁신 변호사? 네네. 근데 법원에서는 앞서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한번 빠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늦기도 하고 그래서 강제 구인할 수 있다라고 일단 경고를 한 상태거든요. 네네. 내일 만약에 불출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불출석하면은 다음번에 강제 구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럼 거죠. 내일은 강제 구인 이런 게 없습니까? 내일 자체는? 강제 구인 하려면 지금쯤 이야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4월 2일 날 지난주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어요. 예. 그때 출석했어요. 그때 왜 출석했느냐? 내일 저 강제 구인 안 당하려고. 만약에 그날 빠졌으면 내일이 구인이 되는 날이군요. 내일 구인될 가능성이 다음 굉장히 재판이니까. 높았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재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퐁당퐁당 이렇게 재판 출석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지호 부실장님과는 다르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내일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 오늘 김혜경 씨 재판 갔어요. 아, 부인? 네네. 오늘은 김혜경 씨 재판이었거든요. 예. 뭐 김혜경 씨 갔으니까 내일은 나는 빠져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고 그다음 오늘 이화영 재판 있었는데 예. 이화영 재판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거든요. 아, 오늘 구형을 하는 날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판결 선고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가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이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남은 4월 달에 남아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12, 16, 22, 23, 26이에요. 그러면 총선 끝나고 이틀 뒤인 이번 주 금요일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총선 끝난 이후에 재판을 5번을 갖다가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 하나, 둘, 세 번이 지금 내일 재판 빠져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김동연 부장판사 재판이에요. 대장동과 위증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빠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권 무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면은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이면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 제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형사 재판인데 예. 변호사를 갖다 대신 보낼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내일 그 재판이 총선이니까 내 마음대로 분명히 그 재판장은 빠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이만큼 후퇴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어서 법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사태는 법원이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크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혁신 변호사께서 내일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안 나갈 것으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80%는 안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80% 김지호 부대변인은 반반이다. 모른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분들께서 오늘 내일 아침까지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여야 대표들의 오늘 유세 모습, 특정 지역을 참으로 많이 간다. 이런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대파와 삼겹살이 무슨 죄인가? 그렇죠. 대파와 삼겹살은 그냥 먹는 식재료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정치권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된 거죠,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파 삼겹살 지금 화면에 다 등장하는데 우선 제목이 이렇죠. 이게 총선에 무슨 자극제가 된 것 같다. 대파와 삼겹살이. 우선 대파는 이거 사실은 논란이 좀 됐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억측이다. 그래서 설명을 내놨지만
민주당 쪽,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는 대파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잖아요, 지금요. 물가 현정 점검 중에 대파 가격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하면서 그리고 뭐 현장에 유세 때마다 대파를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유세 끝나고 늦은 밤에 고깃집을 갔는데 삼겹살 얘기를 꺼냈어요. 삼겹살. 뭐 삼겹살이 좋다. 이런 뭐 먹으니까 뭐 살살 녹는다. 근데 그게 삼겹살 맞습니까 지금? 소고기 아닙니까? 막 이런 논쟁으로 간 거예요. 삼겹살과 소고기를 얘기할 때 약간 받아들이는 느낌이 국민들은 다르시잖아요. 약간. 근데 그거를 갖고 또 좀 이 여당을 중심으로 좀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선 대파 얘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관련 목소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죠. 칼틀맛, 입틀맛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맛까지 합니다. 대파로 무슨 테러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요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국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초등학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좀 두렵게 봅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이만큼 높다는 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 네. 그게 이 유권자들이 어떤 분노, 투표 이런 걸로 연결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물가 문제 같은 게 정말 죄송하게도 대통령의 그 대파 실언 한마디로 네. 뭐라 그럴까요? 불을 붙였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정기현 교수님. 야당이 대파를 뭐 시시때때로 지금 언급하고 있고 실제 대파를 들고 유세도 합니다, 지금요. 이거는 그만큼 민생, 물가 이걸 좀 파고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뭘 노린 겁니까, 지금? 가장 상징적인 그 이번 총선의 상징물이 돼버렸어요. 사실 대파는 죄가 없죠. 대파 가격이 어찌 보면 천정부지로 치닫고 있는 고물가의 한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민의 눈물을 담아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대파는 죄가 없지만 이것을 죄로 만들어버리고 이번 총선에 논란을 만들어버린 것은 저는 3번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이었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는 정말 예.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실언을 한 것이 1단계였다면 자, 두 번째 이것을 어찌 보면 쉴드를 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 수원의 이수정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일 것이다. 대파 한 뿌리. 소위 한 단이 한 뿌리로 변조되는 과정에서 민심을 2번 후벼파게 됩니다. 예. 세 번째 뭡니까? 결국은 선관위가 사전투표장에서 이 대파를 정치적 논란의 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대파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적 기준을 갖다 드릴 것이냐. 가장 최고의 중립을 지켜야 될 선관위가 마지막 단계를 거치면서 대파까지 이 소위 이른바 선거 과정에 끌어들이는 그런 우를 범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 얘기됐던 이른바 대파 논란이 예. 지금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을 대파시키는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 아까 앞에 말한 대파와 뒤에 말한 대파는 다른 뜻인 거죠? 선거 결과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는 국민의힘을 대파시키는 그런 촉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이 논란을 자초했고 이 논란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번 총선의 하나의 상징물로 만든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용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상점에 가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다. 사실은 근데 그 전후 맥락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할인을 받아서 이 정도 가격인데 다른 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었는데 사실은 이걸 야당이 파고들면서 대파 875원만 남았다. 이런 항변도 있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파 하나가 875원 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그 정도 맞는 가격이 가격인데, 합리적인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이 대통령으로서 물가를 반드시 잡고 대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전달이 되면서 일단 그렇게 크게 된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번에 이 총선에 들어가면서 조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예. 이 어떤 뭐 이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 시작하면서 잡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과거 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도 총선이 치러졌는데 그때는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큰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면은 공천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막말 파동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총선 전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심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번 정권 심판론이 생각보다 바람이 거세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것이 아마 이 대파라는 상징성으로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그 불만이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거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875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에 합리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국민들이 전달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메시지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불통 이미지, 아마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국민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 대파로 또 그대로 또 대파 불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연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른바 이제 대파 논란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약간 규정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없었다라면 지금 선거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대파가 아무래도 크게 이제 뭐 확전을 시키는 불 지피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대파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생각보다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민도가 굉장히 낮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정권 심판론에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번 이슈 지금 뉴스와이드가 지금 다루는 주제가 대파와 삼겹살이잖아요. 이번에 삼겹살 얘기를 해볼 텐데 이달 초에 있었던 어떤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실제로 소고기 드셨는데 삼겹살 드셨다고 그 SNS에 올린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좀 뭐 입장이나 확인하신 바가 있을까요? 그거 사실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정치 공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수준 낮아서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다는데 지금 영상에서 봤잖아요. 저 식당에서 이달 초입니다. 이게 식당에서 밤에 늦은 밤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뭐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장면을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쓴 글이 이거예요. 게양 밥 마실 후에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다. 뭐 이원종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먹는 장면이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 근데 네네. 이게 아니 삼겹살 아니고 소고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 다른 영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고기 먹었는데 왜 삼겹살이라고 그러냐. 이게 논란의 시작점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삼겹살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삼겹살을 석쇠판에 구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름 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불나지 않습니까? 아 석쇠. 그러니까요. 저거 딱 봐도 그다음에 고기를 봐도 저게 어떻게 삼겹살인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소고기 먹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넘은 지가 언제인데 그냥 그 당대표 정도 되시는 분이 힘드니까 소고기 먹었다, 잘 먹었다, 맛있었다, 저게 한우면 더 좋았을 거고 뭐 미국산 소고기 먹었다 이래도 누가 아무래도 아무 말 안 할 텐데 그거를 굳이 삼겹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하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을 거를 갖다가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참 이재명 대표한테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걸 올리면서 근데 삼겹살 쓰고 먹는데 아까 보니까 그 석쇠가 진짜 있네요. 그러니까 네네. 석쇠는 보통 소고기인데 방금 전에 나왔던 민주당 관계자 반응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정혁진 변호사께서 좀 봐주세요. 아니 하다 소고기랑 돼지고기도 갈라치기랍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니 저걸 누가 갈라치기를 했습니까?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갈라치기 했잖아요. 제가 살다 그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단 말은 들어봤어도 소고기 먹고 삼겹살 내민단 말은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하, 오늘 말들이 대단하네요. 지금 소고기랑 돼지고기 갈라치기 하냐 그랬더니 지금 아니 소고기 먹고 삼겹살 내미는 건 뭡니까? 이렇게 받아치셨는데 김지호 부대변인 그날 실제로 뭘 드신 겁니까 그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은 예.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사장하고
한 번에 250만 원씩 한우로 드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사 업무 추진비로 드셨어요. 한 번에 250만 원씩. 김조 부대변인 저 얘기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는 단품만 드시는 거죠. 검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저희 같은 서민은 사실 삼겹살하고 소고기 같이 먹고요. 섞어서 잘 먹습니다. 그럼 전날도 섞어 먹은 겁니까? 섞어서 먹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아주 바짝 구운 삼겹살에 대파로 만든 대파입니다. 대파로 만든 그 파채랑 매콤한 파채랑 삼겹살을 잘 드십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로 저렇게 문제를 삼으니 선거 판세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최근 선진국들의 물가 수준이 안정되면서 식료품 인플레이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진정되었다는 뉴스를 바로 2시간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물가 다 잡고 안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가 못 잡고 대파 875원 실현이나 하고 여당 대표는 말장난만 하니까 제가 정말 한동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상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고기 먹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맛있게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하면 될 걸 왜 굳이 삼겹살이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아니 삼겹살이 아주 바짝 구워졌나 보죠. 이렇게 석쇠에 구우면 삼겹살이 아주 바짝 구워지고 불도 좀 나고. 임철웅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거 보면서 이제 조금 이 이재명 대표께서 보면 조금 습관성 거짓말인지 아니면 저는 밑에 보좌하고 있는 실무진들의 어떤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걸 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딱 주목을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고기 먹었습니다 하고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는 분명히 어감도 다르고 반응이 다른 거 아니야. 그걸 의식한 거 아니냐. 이거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굳이 삼겹살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뭐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하면 될 텐데 굳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야당의 대표 약간 서민 코스프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저거는 조금 메시지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과거에 되면 이직 발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SNS에 또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또 정우택 후보의 또 단수 공천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잘못 알았다고 팩트 잘못 알았다고 또 사과문을 올리고 당에도 또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메시지 팀에서 어떤 메시지 관리에도 상당히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어떤 논란을 계속 일으키면서 어떤 야당 대표로서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삼겹살을 먹었느냐, 뭐 소고기를 먹었냐 이런 논란까지 가는데 그런데요 지금 김철웅 교수님은 살짝 이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요 논란, 삼겹살 관련된 논란을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다음 준비된 것도 그거와 관련돼 있을까요?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의도 나가라고 공개될 걸 의도한 건 아니겠는데 그제입니다. 인천 계양을 해서 선거운동 활동을 한 뒤에 자동차에 탔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계양을의 유권자분들, 지지자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차에 올랐는데 그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 아파. 일하는 척했네. 자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이 부분도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일하는 척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일하는 척했다 짧게 언급했는데, 근데 본인 지역에서 지지자들 만나고 나서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아이고 허리야, 이건 알겠는데 일하는 척했다라는 발언은 왜 나온 걸까요, 굳이? 글쎄요, 저게 이제 본심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일한 거 아닙니까? 일을 한 거죠. 유권자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총선 그 직전에 대표가 일을 한 게 맞는데 왜 굳이 일하는 척을 갖다가 했다라고 말을 만들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삼겹살 먹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든 거고. 본인 SNS상에 그 장면과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굳이. 아니, 그 다음에 안 올리면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안 올렸거나 소고기 먹었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왜 어떻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고기 먹냐 이런 말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일을 했고 아유 고생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하는 척했다라고 하는 거는 유세하는 척한 것인가? 뭐 하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척 시리즈 3개를 했어요. 무슨 척, 무슨 척. 이건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척했다라고 하니까 삼겹살 먹은 척한 것도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계속 소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존경한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유세한 줄 알더니 유세한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된 말들을 그런 말들이 왜 나오게끔 저런 식으로 그 행동을 할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기장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 이거 사고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왜 저런 말이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되면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저는 사고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 스스로 아마 그날 하루 좀 엄청난 유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행군을 했다. 강행군 했죠. 그냥 강행군 했는데 오면서 타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 생중계라는 게 뭡니까? 다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일 좀 했어요.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은 오늘 일 좀 했는데 아유 뻐근하네요가 아니라 왜 일하는 척이라고 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본인을 스스로 디스하면서 또는 뭔가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어. 격려받고 싶어요. 이런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위선이고 진정성과 거리가 없는 것이고 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거냐는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위원장 할 것 없이요.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꼬투리 잡아서 그걸 시간만 있으면 그것 하나의 유세의 어떤 소품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시간 있으면 정말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라이브 방송의 매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좀 편안하고 살갑게 다가가는 그런 매체 특성을 고려한 하나의 제스처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김지호 부대변인하고 제가 김철현 교수님께서 질문을 드릴 건데 그래서 앞서서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도 방문해서 유세할 예정인데 보세요. 한동훈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 인천 계양을 고깃집을 찾으러 갈 예정이라네요. 대단한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이거 김지호 부대변인. 저는 좀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님도 좀 예. 어떤 선거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이슈화해서 공격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단식 투쟁을 최장기간 했고요. 예, 그러네요. 정치인 중에. 그리고 불과 서너 달 전에 테러 암살 시도를 당해서 정말 피를 많이 흘리시고 정말 위중한 수술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선거 유세하는 게 본인은 정말 괜찮은 것처럼 선거운동 하지만 정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거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막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개인을 이렇게 뭔가 좀 저는 좀 조롱하듯이 이렇게 좀 논평하는 거 발언하는 것 자체가 참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더 문제인 거는 위급 환자인 척했다? 정말 이거는 실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사과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정치인에 대한 테러 암살을 당하고 그렇게 수술까지 한 분한테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유감입니다. 예. 자, 김철현 교수님 전체적으로 지금 뭐 삼겹살 얘기하다가 일하는 척 얘기하다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그 고깃집을 또 방문한다네요. 일단 민주당이 앞선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가장 약한 고리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현장마다 거의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그날 당일에 어떤 얘기한지 그거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사실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초보 대표고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까 과거에 민주당이라는 그 거대 야당이었을 때 보여줬던 그 지도자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품위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1일 1설화 그러니까 뭐 쇄쇄 발언 그다음에 난리뽕짝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부터 1일 1설화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지금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고스란히 못 가져가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지금 파고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일 1설화 거기다 비호감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천 개항을에 그 고깃집을 방문하는 건 또 한 번의 어떤 모습을 또 연출하고 또 이슈화해서 내일이 마지막으로 아니라 오늘 저녁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맞아 오늘 저녁에 인천 개항을 유세 일정이 잡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그 거길 간다네요. 부분에서 더욱더 한번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 이렇게는 보이는데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지금 생각보다 지금 그 2조 심판 전략이 계속적으로 이번 총선을 흔드는 중요한 화두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캐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가서 뭐 저거 이슈화 되면 또 아무래도 또 저거 하나 또 한 번에 또 이슈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갑자기 저 고깃집 사장님이 당황스럽겠는데요. 지금 갑자기 왜 우리 식당이 모습이 나오고 찾아오고 그러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파와 삼겹살 자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정치권에서 뭔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자, 이 정도 주제 정리해 보고요. 28 청춘 안 돼! 이렇게 외치는 여당. 이 무슨 말입니까? 28 청춘 안 된다고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두 명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28 청춘과 관련된 얘기들을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쪽 보고 좀 포기했으면 어쩌겠냐는 말도 전달했어요. 예. 다 포기하고 좀 빠져달라. 아하.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 하나로 뭉치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됐네요. 뭐 그 포기도 안 하고 계속 끝까지 가는데. 네.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의 미래야말로 자유통일당의 선거를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맏형격인 국민의 미래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적군과 아군도 구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피와 식별이 안 되면 전쟁에서는 필패입니다. 자, 28 청춘. 이 논란처럼 비춰지고 한쪽에 걱정하고 뭐 이러는데 화면도 정리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요.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당이 만든, 국민의 힘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통일당의 28 청춘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2번이고요.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순번에서 8번이에요. 이걸 지금 같이 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관위에 고발 조치 났습니다. 28 청춘 찾고 계시는 거. 국민의 미래가 4번인데 이거 혼선 주려고 28 청춘 외치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고발한다. 고발 조치.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여당의 28 청춘에서는 자유통일당이 등장을 하는 표현이에요. 네네. 이게 야권 측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지민 비조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지민 비조는 비조 지민이 됐잖아요. 비조 지민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지민 비조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편승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도움을 받는 건데 지금 누가 봐도 비조 지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만큼 상승한 곳에는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런 역할을 자유통일당인가요? 여기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비조지민의 효과는 전혀 없이 오히려 국민의 미래의 다 그 의석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을. 자유통일당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흔히 받는 평가는 강성 보수 성향으로 통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국민의 미래 쪽에서는 예. 뭐 2판 4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 2번 4번이니까 2판 4판입니까 그 표현은? 그런데 이팔 청춘도 나쁘지 않은 조어 같아요. 머리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이가 들어가냐? 이팔 청춘이니까 우리는 젊은이들 공략하겠다. 이렇게 뭐 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팔 청춘 제가 봤을 때 잘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로 인한 거기에 대한 이제 화가 난 그 지지자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 약간 화를 내시는 분이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특히 함은경 후보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4번보단 차라리 8번 해가지고 28 청춘하겠다 이러한 이러한 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설마 8번을 갖다가 찍으랴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지지율이 그래도 제법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이번 선거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게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돌풍을 일으킬지도 몰랐고 예. 사실은 조국 대표가 그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구속 안 당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부터 참 예측을 너무너무 빗나가는 그런 총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유통일당 측에서는 28 청춘이라는 유세 안 하고 있다. 그런 거 그거 외친 적이 없다.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왜 고발하고 그러냐. 이렇게 또 반발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차라리 그냥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은 28 청춘인지도 몰랐을 텐데 저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막 그 주목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인유한 그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역효과가 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알려주는 효과다. 제가 봤을 땐 그런 오히려 그 부작용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뭐 표현이요. 아까 뭐 2판 4판, 28 청춘, 7.8기 뭐 별 표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높게 들어간 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만든 비례위성정당 뭐 좀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지금 조국 혁신당 굉장히 높죠. 뭐 거의 국민의 미래 수준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는 많이 보셨어요. 근데 조국 혁신당 밑에 봐주세요. 오른쪽으로. 자유통일당이 있죠. 여기 지금 최신 가장 최근 조사는 5.9%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이 세 정당을 뺀 다른 정당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김철원 교수님. 네. 5.9%. 이 정도면요. 만약에 득표율이 진짜 선거에 저런다면 꽤 가져가게 되는데 아까 조혁진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약간 국민의힘에 대해서 약간 맞습니다. 뭐 그냥 화를 내시는 분들. 또 일각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지금 여당 소속인 줄 알고 착각해서 또 이렇게 지지하신 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자유통일당이 정광훈 목사 이끄는 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21대 때는 3%가 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3% 봉쇄 조항에 걸려서 한석도 못 얻었는데 이번에 보면 자유통일당이 저렇게 조금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요. 첫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그 이 국민의힘의 판세가 상당히 조금 이틀 남겨놓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민주당이 내세운 반윤연대에 맞서서 예. 어떤 보수연대를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의 주장에서는 보면 이번에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 취소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망감을 느낀 강성 보수층이 조금 빠져나갔다. 예. 거기서 이제 자유통일당을 조금 많이 지지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 전략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지난 21대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하고 그때 자매정당이었던 우리 그때 이 미래통합당하고 해서 예. 그때 원유철 대표하고 서로 합동 유세를 하면서 우리가 미는 자매정당이 어디다 하는 게 분명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세를 봐도 인요한 위원장하고 또는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하거나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에 이 자매정당이 어디다고 하는 국민의 미래로 한 부분이 지금 한동훈 어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과 인요한 위원장이 같이 뭔가 호소하거나 이런 모습이 거의 안 보인다 잘.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자매정당이 국민의 미래인지 예. 자유통일당인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혼동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2번이니까
이 비례투표에서는 두 번째 칸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이 국민의 미래인지 아니면 자유통일당인지 뭔지 지금 정확하게 유권자들이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대로 유세를 하고 있고 예. 이뇨한 위원장은 이뇨한 위원장대로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생각보다 보수에 집결되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 국민의힘이 약한 골이다 이렇게는 좀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정기랑 교수님께서는요, 이거 좀 다 정리를 좀 해서 사실 지민 비조나 2.28 정치나 이거 정말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요. 결국 위성정당을 이렇게 만들어낸 위성정당이 등장함으로써 비례용 정당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결국은 현실 정치 당장의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면서 결국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엉뚱한 뭐 약간 어부지리처럼 같은 가는 상황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근데 선거 운동 과정에서요. 지민 비조가 처음 나왔을 때 아까 뭐 비조 지민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민 비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조국 혁신당을 선관위에 고발하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국민의 미래 측에서 그동안 뭐 비례 정당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예. 전략 이런 것들이 부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보수층의 어떤 분열 양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선관위 고발로 문제를 풀 일이냐?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앞서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이 일을 만든 격이 돼버렸다. 결국은 그동안 국민의 미래와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자유통일당이 이런 정도의 지지를 보이고 있네? 예. 라고 하는 흐름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안함만 못한 그런 사단을 만들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서로들 뭐 빠져달라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약간 반발하고 이런 뭐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참 여러 가지 구호들이 등장을 하는군요. 여기 보면 이뇨한 선대위원장은 제가 그쪽에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입니다. 그쪽에 다 포기하고 좀 빠져달라는 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는데 뭐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군요. 자,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또 다른 어떤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기껏 뽑아놨더니 민주당이랑 싸우지 않고 뒷짐지고 점잖은 척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물불 안 가리고 이재명과 맞짱 뜨는 장해찬이 좌파들과 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해찬 후보입니다. 지금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고민이냐면요. 장해찬 후보는 본인이 진정하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다. 그리고 뭐 스스로 뭐 1호 참모, 윤석열 대통령의 뭐 1호 참모 이런 걸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 지역에 나온 지지율 두 가지 좀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부산 수영구 후보 지지도인데요. 일단 여기 원래 수영구라는 곳은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우세한 곳입니다. 보수정당이 우세한 곳이거든요. 늘. 근데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37.5.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윤 후보가 35.3. 그리고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18.6.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합하면 단연 앞서는 건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보수표가 갈렸다는 거예요. 나눠지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잠깐 다릅니다만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여기도 민주당 후보가 가장 높은 숫자로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31.1. 그다음에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28.2. 역시 합하면 뭐 압도적으로 숫자가 높게 나오는데 표가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걱정을 하는데 선거 지금 모레예요. 사실상 뭐 운동할 기간 내일 하나밖에 안 남은 건데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김주 부대변인.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내일 하루 지나고 그냥 이대로 간다면은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실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민생복지 전문가 유동철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예. 당원으로서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러한 지역구에 가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후보를 정리하고 예. 자당의 후보를 좀 공천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
수원에서 유세할 때도 수영은 건너뛰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 장해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형 현수막을 같이 게재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같이 찍은 사진을 대형 현수막으로 게재하는데 이게 지역구 주민들이 보기에는 유산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묘하게 돼버렸네요. 한동훈 윤석열의 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영구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정치가 굉장히 희화되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단일화 생각이 있다면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영구 복당 금지, 그다음에 도와주는 당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 정치권이 다 도매급으로 희화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김주호 부대변인 기종인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논평을 하시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걱정과 함께 쓴소리도 하고 있는데 화면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즘에 총선 관련 사항에서 얘기 많이 하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일단 본인의 관련된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질문을 받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천 취소 인정 못하고 탈당까지 해놓고 대통령 사진 올리며 윤심 어필. 이 친구 정신 상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천방지축. 이런 거예요. 천방지축.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신지호 국민의힘 지금 2조 심판 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신지호 전 의원.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단일화가 지금 시간이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이렇게 분열돼 민주당 후보의 당선 어부질이 준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목소리인데 일단 걱정하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저도 지도부로서 그리고 당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좀 소원을 담아서 얘기한다라면 이틀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안이다. 지금 양보하시는 분이 본인의 정치 생명 10년, 20년을 더 좌우할 것이다. 좀 대승적인 선택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낸 분이 비록 당은 탈당을 했지만 그런 본인의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정책 신조와 발언들에 깔려있는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쉬운 결정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김시영 교수님. 지금 장해찬 후보는 단일화 주장을 하면서 여론조사 통해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일단 저게 주말부터 얘기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그냥 단일화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장해찬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우리 후보가 된 정연우 후보가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장해찬 후보가 그 지역에서 수영해서 일단 공짜까지 받았다가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정연우 후보가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식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또는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아픈 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이 나서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보면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 또 불출마하게 된 이번에 장제원 의원도 있고 하태경 의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땐 장해찬 후보를 조금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억울하죠.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20대 때 발언 때문에 공천이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조금 붙잡아주고 그리고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 과거의 발언 때문에 계속적으로 꼬리표가 붙어서 정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굉장히 위기의식도 느꼈을 거거든요. 본인이 패배를 하더라도 이번에 출마를 해야지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나중에 도모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장해찬 후보가 계산이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장해찬 후보를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포용하고 좀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된 거죠. 그래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벌써 사전투표 시작됐거든요. 사전투표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 단일화를 한다거나 해서 아마 지금 회귀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아마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결국 유권자들이 장해찬 후보를 찍으면 결국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그 뭐 판단에 따라서 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칫 국민의힘도 계속 걱정해 어부지리 가능성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장해찬 후보가 저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장해찬 후보에 대한 동정표도 나올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해찬 후보가 장해찬을 찍으면 장해찬이 되는 게 아니고 장해찬을 찍으면 민주당 후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아마 그 부분들을 조금 뭐 이 널리 확산을 해서 뭐 홍보를 해서 아마 본투표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조혁신 변호사. 네네. 사실 여당에서 왜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그동안 취해왔을까요? 글쎄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컨대 지금 여당이 170석, 160석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럼 뭐 한석 정도는 뭐 민주당 줘도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여유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요? 지금 그 야당에서는 범야권 200석 운운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경우로 만약에 장해찬 때문에 200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00석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51석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80석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180석이 되면 5분의 3이 되니까 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거 될 수 있고 165석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 게 165석 정도가 되면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다수당 쪽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석은 다른 때하고 굉장히 다른 아주 그냥 절박한 그러한 한석인데. 근데 왜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여당에서 나왔어요? 여당도 그렇고 장해찬 후보도 그렇고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말로는 본인이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는 행동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의 당락을 떠나가지고 장해찬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 1호 참모라면서요. 그 얘기를 계속해요.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런 사람이 저런 식으로 당에다가 해악을 갖다가 끼친다. 지금 이제 뭐 무소속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까지 보태진다라고 하면은 저 행동이 본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갖다가 모를 사람인가? 무엇보다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완주를 갖다가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제일 좋은 거는 장해찬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는 거겠죠. 그런데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연 그 복당이 될 수 있을까? 그나마 정현욱 후보가 당선되면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익스큐즈가 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동철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장해찬의 정치적 생명이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장해찬 후보 88년생이거든요. 아직 40도 안 됐어요. 한창 남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지각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준영 교수님 이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장해찬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본인이 1호 참모라는 얘기가 그려놓고 본인이 진정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당 후보 아니란 말이에요. 무소속 후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경고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또 그것이 또 뭐 선거 개입 논란 또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부산에 있는 후보들이 저 지역구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경북 우리 경산 같은 데 보면 그게 최경환 부총리하고 전 부총리하고 우리 당의 그 조전 후보하고 붙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구 경북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가서 유세를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돕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지금 보면 저 정현우 후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뭐 조경태 후보라든가 뭐 주진우 후보라든가 대통령 거기도 이제 우리 범주 비싼 출신이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힘을 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유세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 겁니까? 그 자기 지역구가 바쁜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력을 발휘해주지 않고 있고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고 후보들도 이 부분에 하고 있지 않으니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후보가 어부지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PK 지역 특히 그중에 낙동강 벨트 지금 민주당에서 뭐 파고들고 있다. 여당에서는 지금 PK도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장해찬 후보,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무소속 장해찬 후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뭐가 해결을 한다고 그냥 쭉 보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어부지리 가능성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국 금지령이 내려진 제명인의 마을. 제명인의 마을은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이름인데 여기에 조국 금지령이 내렸답니다. 그러면은 조국이라는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뭐 지지는커녕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름조차 언급하면 안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지금요? 자, 우선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여기에서 보면 이 조국 금지령이 시작된 어떤 출발점, 이걸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실망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 저희가 그래도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 시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대신해서 싸워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를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당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가 뜨겁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당 등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여기 보면은요, 뭐 조국 그리고 문 전 대통령 금지령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제명인의 마을 긴급 공지가 돼 있어요. 2024년 4월 10일까지 선거날이잖아요. 총선일. 여기까지 조땡땡 신당 이거 1절 언급 금지입니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공지가 떠 있답니다, 지금. 그리고요, 이건 공지는 아닌데 어떤 분이 요 팬카페 이용하시는 분이 뭘 글을 쓰려고 했나 봐요. 아니, 문재인이 금치겁니까? 뭐 뉴스 기사 좀 뭐 쓰려고 뭘 좀 글 좀 쓰려고 그러니까 삭제가 되던데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답을 해요. 그건 원래 있던 공지 아니었습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기랑 교수님, 이건 뭘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은? 글쎄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금치거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문 정서가 있다. 그거는 이미 있었던 거고.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또 그리고 이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카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대적인 로열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실제 이 배경이 뭘까? 결국은 언론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총선 이후에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경쟁하지 않겠냐? 지금 많은 시각이 이거 만약에 두 대표 모두 의원이 돼서 국회로 들어가면은 경쟁자 관계로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온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국 혁신당이 출범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창당할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우호 세력으로 보고 또 연대해야 할 세력으로 봤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웬걸요? 총선 자체를 완주하면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페이스메이커 수준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총선 판세 자체를 뒤바꾸는 거의 게임 체인저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를 저는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죽어가던 정권 심판론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선명한 노선으로 야권의 전체 파일을 키웠다는 점에서 충분히 평가돼야 된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이번 총선에서 우려했던 야권 분열이 아니라 선거 연합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조국 대표 역할을 평가하고 사실은 총선 이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야권이 재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시점에 문, 조국, 금지령 이런 표현들이
팬카페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금지령이 나온 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에 일부가 조국 신당을 지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공지까지 나오는 겁니까? 실제로 야권 지지층 중에는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전통적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윤, 비명 그런 입장을 취했던 분들도 일부 있죠. 그러나 이재명 제명인의 카페에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야권 지지층 내에 있는 반윤, 비명 지지자들이 일부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어떤 단속의 필요성이랄까 뭐 경계령이 내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국이라는 뭐 금지령 또는 금기, 뭐 금기령 뭐 이런 표현 가능하겠는데 약간 반응이 좀 갈리죠? 화면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금지령, 금기령에 대해서 또 약간 반응이 다른데 이런 반응이 있군요. 금치거 돼서 분란 없어. 총선 앞두고 지지자 분열 막는 겁니다. 이건 이해해주자, 이해해야 된다는 반응이네요. 그리고 잼마을 이장님이 우선이죠. 어디서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요. 아니 10일까지 아니면 납득 못한다 이거. 입틀막 카페입니까 여기요? 아 입틀막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아둔다고 능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인데요. 김지우 부대변인. 이거 민주당이 조국 신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지금 조국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제명인의 마을은 그 지지자들이 자유롭게 만든 그런 카페이고요. 민주당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는 그런 금지어가 없고요. 저도 제명인의 마을 회원이라서 왜 이러한 제안을 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 어떤 이 제명인의 마을은 수십만 명이 가입한 카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조국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발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모든 또 언론에서 제명인의 마을에서 뭐 조국 대표나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거나 이런 강한 표현을 쓰면 전부 또 기사하지 않습니까? 제명인의 마을 운영진들은 아마도 그러한 좀 논란을 피하고 싶어서 한시적으로 좀 단어의 제한을 둔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난글을 걱정한 거 혹시 지지글을 걱정한 건 아닙니까? 아니 뭐 지지하든 비난하든 저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카페를 만든 분들의 목적이 있다 보니 그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아닌 다른 이슈로 논란이 되는 것을 조금 경계했던 것 같고요. 민주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명문 정당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당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명문 정당으로서 정통을 지키고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지지자들이 만든 카페는 사실 저희가 뭐 어떻게 운영에 있어서 그렇겠죠. 뭐 당에서는 할 수 관여할 없기 바는 때문에 없습니다.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철현 교수님은 저 제 3자로서 밖에 저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저런 공지글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유세에 참여하면서요. 가장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범야권의 지도자 이미지로 부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나섰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총선을 맡겨둘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라도 나서야 되겠다는 뜻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우리 뭐 이 제명인의 마을이나 아니면 개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땐 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에 선거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국 혁신당을 미는 정치적 계산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계산으로 왜냐하면 보십니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친문 중심의 비명 행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래 됐는데 그 대부분이 아마 우리 친문계로 속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조국 혁신당도 보면 출정식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구 친문계들이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 사람들이 이제 친문의 부활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친문계가 모두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이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어떤 뭐 야권발 정기 개편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럼 그런 여러 이재명 가지가 대표의 지지자들 그리고 금지령까지 내린 거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읽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좀 정치적으로 경계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만날 때만 해도 예. 그냥 지민 비조도 좋고 여러 형태로 본인이 전체를 아우를 수도 있고 뭐 연대 얘기 나오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예를 들어 뭐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예. 그 조국 혁신당 가지고 다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뀐 데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아마 그 조국 혁신당이 지금 한 10몇 석을 얻게 되고 민주당에 예를 들어 뭐 친문 의원들이 뭐 탈당을 해서 조국 혁신당 참여하게 되면 원내 교섭 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민주당발 어떤 대권 구도에도 상당히 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정치적으로 계산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이 끝난 뒤에 야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잖아요. 며칠 됐네요. 며칠 전에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면 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 콘서트 깜짝 등장. 지난 5일 인천에서 있었는데요. 여기가 김어준 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행정관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여기가 연출한 콘서트인데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등이 제작 참여했어요. 기획, 연출, 제작 참여 간단치 않은데 일단 인물이 문 전 대통령. 여기를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색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행사거든요. 국민의힘은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님 계속 이렇게 뭐 정치적인 행보 보이시는데 자중 좀 하시죠. 이런 또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적신 변호사. 네네. 이런 행사 참석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논란이 될 거를 문 전 대통령도 알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글쎄요, 문 대통령이 양산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영종도에서 그 인천이요. 콘서트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셨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인 문준용 씨가 참여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기획 참여한 콘서트니까 한번 가보자. 이거는 뭐 인지상정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어준 기획의 탁현민 연출. 그다음에 저기 모인 사람들이 대개는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 저런 행보를 보인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의심을 살 그런 그 여지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더 긴장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김지호 부실장님은 명문정당 이야기했지만 명문정당보다는 문명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의 문명 갈등은요. 진압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끽소리 못하고 뭐 임종석 뭐 박용진 뭐 다 그냥 공천 못 받고 그냥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새로운 문명 대전의 그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촉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런 행동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총선 이후도 또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아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 그거 뭐 그러한 일들이 이제 개봉박도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기장 교수님, 또 다른 문명 대전의 예고편이 지금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신데요. 뭐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친문의 부활, 뭐 문명 대전 이것은 정치권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당 측에서 보는 나름대로의 야권 분열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게 뭐 어떤 자리입니까? 결국은 대통령에 계실 때나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은 국민 통합입니다. 어떤 진영의
진영을 대표하는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실제로 선거 이후에 아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또 한 축에는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국 혁신당이 아마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예. 결국은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이를테면 야권의 주도권 또는 연합 전선 형성 이런 것들을 놓고 끊임없는 부침이 있을 수는 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문명 갈등이라든가 친문의 부활이라든가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렇게 온당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예, 김지호 부대변인.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정말 그 어떤 지도자로서 전직 대통령의 어떤 모범을 보이고자 예. 양산까지 내려가고 책방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정치활동하는 거는 예. 윤석열 정부의 업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하시면 양평 공공지구 가서 그쪽 지역에서 좀 터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왜 양평 공지구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양산도 뭔가가 예.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살고 있는 그 양산 사저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정파를 뛰어넘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 예.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나와가지고 유세하고 뭐 누구누구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잘한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격도 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일개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데요. 총선 굉장히 뜨거운 경쟁 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잡히고 있죠. 그 주제 좀 모아봤는데요.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영상으로 바로 나오는데 여기 유명하신 연예인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절과 사범에다가 그런 사람이 국민의 대다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동작구까지 뛰어왔습니다. 이 아줌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딸들이나 내 아들이나 또 내 손주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정치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 요즘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저 두 분도 이제 그런 모습인데 각각 여야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음 보실 화면에 나오는 연예인들 분들의 얘기인데 여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화면이 좀 이상하죠? 뭔가 흑백 같잖아요. 지금 저 배우 이강우 씨가 뭐 사전투표했다고 김강우 씨가 사전투표했다고 이렇게 인증샷을 올렸는데 원래는 컬러예요, 사진이. 근데 본인이 뭘 의식했는지 이렇게 흑백으로 가렸어요. 그냥 뭐 그냥 회색 아니면 검은색, 흰색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민감하니까 당색 또 어떤 특정 색깔의 옷을 입으면 또 누구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의식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연예인 인증샷에서 사라진 V자 표시 이런 거 아예 손 어떤 표시 뭐 엄지척 V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흰색이나 회색을 많이 입고 아니면은 아예 저렇게 흑백으로 바꾸거나 이런 모습들이 연예인 사이에 나타나고 있답니다. 자, 관련 영상도 준비된 게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임채영 교수님, 네. 조심하는 것 같네요. 손 표시가 주먹 아니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펴서 안내하는 이런 표시네요. 아무래도 뭐 연예인 셀럽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예. 굉장히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아무래도 어떤 투표를 독려하는 저런 공익적인 부분에만 본인은 좀 자칫 또 오해를 받아서 또 구설에 오르고. 그래서 일단 투표 독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익적 부분만 조금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노조원 그 뭐 배우나 아니면은 뭐 김미아 씨 어떤 정치 의사를 저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저는 뭐 나름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방송인 중에 김재동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도 굉장히 뭐 많은 논란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조용한 칩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예인들이 어떤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나중에 상당히 본인에게뿐만 아니고 어떤 뭐 국민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굉장히 많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보다는 가급적이면 저는 공익적인 그런 부분들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뭐 이 좀 당파적인 그런 모습을 좀 배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의 동작이 주먹 아니면 이렇게 손바닥을 피는 거네요. 지금은. 이런 가운데 화면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송관이가 걱정을 한 거겠죠. 지금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사진에 저게 차단봉이잖아요. 이렇게 끈으로 된 거. 근데 원래 차단봉 색깔이 짙은 파란색인데 거기에 무슨 종이로 다 가려놨어요. 흰 종이로. 이게 혹시라도 논란 피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혹시라도 민원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렇게 종이로 가렸다는 설명도 좀 나와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네. 그러니까 원래는 색깔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원래 저 차단 저 봉이. 근데 저걸 아주 그냥 흰 종이로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왜 빨강입니까? 왜 파랑입니까? 라는 소리가 나오고 또 논란이 될까 봐 이걸 걱정했다는 건데 이거 정혁진 변호사하고 김주호 부대변인께 일단 한쪽에서는 야 이거 논란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같다라는 반응과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뭐 저렇게까지 합니까라는 또 반응이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민감하게 다가오는구나. 작은 것만 가지고도 예민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왕 할 거면 저렇게 하얀색으로 하느니 그냥 뭐 다른 색깔 뭐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 띠잖아요. 네네. 아예 뭐 검은색을 차라리 구하든가요. 그러니까 뭐 하얀색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너무 무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저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빨간색, 파란색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른 색깔도 정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럼 뭐 또 길이 가지고 누구는 몇 개고 누구는 몇 개고 그럴 것인가? 아니, 지금 이런 빨리 이런 수준의 정치를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주호 부대변인, 참 걱정이 저런 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군요. 제가 저걸 보면서 참 자기 검열이라는 게 저렇게 무섭구나. 뭐 MBC가 일기에 파란색 1번을 써서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지난 2년 동안 노동자, 학원, 강사, 언론인, 의사 이렇게 너무 많이 탄압을 받다 보니까 사회 각층에서 자기 검열이 아주 일상화됐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에 이런 어떤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텐데요. 대한민국 검열 공화국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그냥 또 한번 또 이렇게 싹 정보 관련된 얘기를 해주면서 또 좀표를 해주셨네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아파 난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우리 정치인 아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그런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니까 옷에 엄마, 아빠 이렇게 써 있는 옷을 입고 유세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막 눈물을 짓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 있는 이준석 대표가 여기 보면 맨 끝에 8일 무방 유세,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계속 뛴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경쟁하는 한정민 후보도 무방 유세다. 그리고 공용훈 후보도 있죠, 민주당 후보. 여기도 무방 유세다. 여기 지금 화성을 지역에 출마한 세 후보들이 다 마지막까지 잠 안 자고 뛴다. 무방 유세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예요. 밤새 새벽에 다니고 밤에도 다니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 무방 유세 관련돼서 뭐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 지금 정말 강행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방 유세에 돌입하기 전에도 사람이 저러고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방 유세까지 하면 제가 그랬어요. 이러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정의당 교수님. 이 정도로 뭐 이준석 후보도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도 경쟁하는 지금 후보들 모두 한정민 후보 그다음에 이 민주당의 이제 후보들 뭐 공영 후보 다 무방 유세 그만큼 뭐 애를 쓰고 뭐 절대 지면 안 된다 이런 각오인데 특히 사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당을 만들고 출마하는 사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승패에 따른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준석 대표가 아마 지금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큰 변화가 없다면 패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물론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씨앗은 뿌리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다시 한번 찾아오는 정치적 시련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뭐 정청래 의원이 이 무방 유세에 대해서 48시간 무방 유세 뭐 바보 짓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준석 다른 후보들로 하니까 또 지웠나 봐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의 그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일 거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머니 유세에 참여하는 것 동정론 자극하는데 저는 막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더더욱이나 마지막 그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이내까지 따라붙은 상황에서는 하루 이틀만 더 하면 내가 곧 당선될 것 같은 그런 후보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 절박함이 보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또 젊은 후보로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경기 화성을 뭐 선거 결과 나오겠죠. 근데 그 결과 상관없이 굉장히 치열했던 선거다. 이렇게 기억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무방 유세란다고 후보들이 예고를 했습니다.